따로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스스로 이제 가래는 중국에 맞서서 황제라고 칭했으니까 황제가 머무르고 있는 곳을 항상 이렇게 이제 처음 세 번이나 둘러싸고 있는 건데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110m짜리 주작대로라고 있어요. 110m면 얼마나 크냐면 축구 경기장. 근데 이게 십자형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발해의 상경은 계획도시 한때는 만주 지역을 활용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고 주작은 그 사신도에 나오는 주작이에요. 공작을 갖는 상징적인 그 상상의 동물인데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큰 길이라는 뜻으로 주작대로라고 하는데 이 상경 용천구에 쭉 앞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110m를 지금은 110m를 까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기계가 하거나 뭐 공부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까는데 근데 그것마저도 110m 빨리면은 하루에 다 못해요. 공사를. 그런데 이거는 100% 사람의 노동력이죠. 그죠? 사람의 노동력이 가지고 그 당시에 이 관할 그리고 계획도시다라는 거. 그래서 7개 궁전 중에서 5개가 일직선이에요. 굉장히 커요. 규모도 크고. 그 다음에 회랑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걸 회랑이라고 한다면 회랑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날씨가 추워요. 온도요. 여러분들이랑 저는 아닙니다. 저는 좀 먹을 만큼 먹어서 어렸을 때 원도에서 살아봤어요. 근데 한옥 같은 데 가보면 원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겨울에는 따뜻해요. 그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온도입니다. 여름에는 시원해요.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거 언제 없어지느냐면 일제 식민지 시기에. 왜냐하면 전쟁 완력이 되면 조선 사람들은 이 전쟁에 동원을 해야 되는데 후방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일본이 생각하기에 온도에다가 불 피워놔 버리면 사람들이 누워 있으면 딱 잠자기 좋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온도 이런 건데 일찍부터 온돌이 있었어요. 이거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이러한 것들 구획도시랄지 구획도시는 이제 중국의 당나라인 장안성 수도가 구획도시다라고 한다면 그걸 꼰다서 만든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두 가지 묘가 있습니다. 두 묘가 언제 발굴은 언제 됐냐? 발견은 언제 됐냐면 49년도에 빌림섬 도나현이라는 곳에서 되었었는데 굴입니다. 굴을 크게 세워가지고 그 안에다가 방을 조성하는 걸 굴방식이라고 합니다. 그죠? 굴방식인데 이 묘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정태공이라는 사람입니다. 문왕의 딸이에요. 문왕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던 아래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40살밖에 안 돼요. 40년밖에 안 되고 혼자 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애지중지하던 딸이 죽으니까 왕이 공주를 위해서 한 거예요. 여기에 묘비명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문왕이 스스로 황제라고 칭했고 발해가 스스로 독자적인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연호를 썼고 그 다음에 공주가 죽었으니까 3년상 원래대로 한다면 그냥 치르고 끝났어야 되는데 3년상을 치렀다라는 걸 묘비명에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혜공주가 굉장했구나. 그리고 발해의 국세가 그 당시에는 황제국이라고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했다. 근데 굴방식 돌무덤이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무당의 딸이에요. 근데 정효공주예요. 이제 그리고 조성이 된 건 언제냐면 792년입니다. 그러니까 10몇 년이 흐른 뒤에요. 뭐가 있느냐면 무덤이 달라졌습니다. 양식이. 그 전에는 이렇게 굴을 쌓고 여기다가 방을 조성하는 게 정혜공주의 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벽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쭉 무덤을 조성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땅 평지에 있는 게 아니라 지하로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벽돌을 쌓은 거, 지하 무덤. 이건 뭘 뜻하느냐면 당시의 당나라의 무덤 양식.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은 고구려의 무덤 양식.
있느냐면 말갈이 순장이 있습니다. 정효공주를 따르는 시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발견됩니다. 그걸 보면은 이 무덤에는 하나는 고구려, 또 하나는 당의 선진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는 당의 문화, 그리고 또 하나는 발해의 주요한 구성원이었던 말갈족의 문화가 다 짬뽕이 된 거죠. 어쨌든 이런 무덤만 가지고도 발해의 문화가 중간에 처음에는 고구려하고 말갈이었다고 한다면 순장과 같이 그것이 당나라하고 교역을 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당의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무덤만으로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치 이념은 유교예요. 그거는 나중에 고려에 가서도 그렇고 삼국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한문학이 당연히 발전을 합니다. 빈공과에 가서 최치훈이 당나라에 가서 장원급제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장원급제냐면 당나라의 정규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하면 유학생이 갔는데 유학생을 당나라의 한족하고 똑같이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따로 시험 봤습니다. 물론 문제 수준은 굉장히 높았던 걸로 알려졌는데 어쨌든 한문학을 유교를 받아들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국교는 이거는 불교죠. 그래서 당의 유학생도 파견을 하고 유학승도 파견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불교는 이야기할 때에서 유학승도 파견을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길이에요. 여기 지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면 되는데 당시에 저기를 볼 수 있는 발해가 어떻게 교육을 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상경 영천구예요. 상경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영주는 어디냐면 여기예요. 당나라의 지방, 만주 동북지방을 다스리는 도호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하고 교육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조공도예요. 당나라는 발해를 군왕으로 봉했고 발해는 독자적으로 황제라고 칭했는데 어쨌든 간에 교육을 하려면 조공이 되었던 다른 방식이었던 여기는 장안성 가는 길이에요. 이쪽.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신라는 한 번도 발해하고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고구려하고는 많이 싸워요. 그래서 신라하고 교육을 해야 돼요. 이렇게 내려가 신라 이 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일본하고도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교육을 한 게 바다로 가야죠. 육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저 위쪽으로 거란하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란도까지 이게 되는데 각각의 나도 안 보이고 여러분도 안 보이죠. 거란에게 필요한 거는 식량일 겁니다. 식량일 거고 반대로 거란에서는 사냥이나 이런 것들 유목민족 부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모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하고 반대로 식량이나 이런 것을 제공합니다. 당나라에는 가져올 게 많아요. 한문학을 했기 때문에 문방 사오랄지 이런 부분들을 갖고 올 것이고 반대로 이제 발해에서 나는 특산물을 가져다 주고 신라도 그러니까 각각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 길 자체가 외교를 하는 영주도 조공도 신라도 일본도 거란도가 있는데 이 길이 각각의 쓰임새가 다 달라요.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국의 의복 이제 문화를 보면 이게 어디예요? 문화 유명하죠. 고구려죠. 고구려의 저기에요. 무용청에 있는 이 춤추는 무희들의 그림들인데 이걸 가지고 역사하는 사람들은 춤추고 놀았겠구나, 음주 가물을 즐겼구나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의복을 하는 사람들은 고구려 시대 때 이런 옷을 입었겠구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림하는 사람들은 고구려가 벽화가 있구나, 미술사하는 사람들. 저기에요. 기본적인 것은 유고, 상포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고리도 있고 바지도 있고 치마도 있고 두루마기도 있다. 이게 이제 한자 유고, 상포를 해석을 하면은 저고리,
바지, 치마, 두루마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고구려의 벽화에 보면 이렇게 옷 복장이 나오죠. 또 하나는 뭐냐면 신라에서는 무엇을 했느냐면 그림 없어요. 천마도 없습니다. 벽화 없어요. 천마총에 있는 천마도는 그냥 그려진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나르는 천마이지 사람 복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짐작할 수가 없는데 뭐가 있느냐면 토구가 있어요. 토구가 흙으로 빚은요. 그죠? 황남총, 고분총에서 발견된. 근데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게 색깔은 없는데 대신 모양은 옷의 모양은 갖추고 있죠. 그래서 관복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이도 있고 그 당시에 신라 시대에 어떤 옷을 입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토구에다가 입힌 옷이 그냥 입혔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보니까 저고에 있죠, 바지 있죠, 치마 있죠, 두루마기 있습니다. 기반으로 해서 한국 복식의 원형이라고 이건 제 말은 아니고 의복사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중국의 영향도 받습니다. 그래서 왕실이랄지 귀족층, 진골 귀족층의 일부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면 이제 일찍부터 신라 같은 경우는 진성 여왕 때부터 김춘추가 하나점식을 할 때 공복을 제정할 때 당나라의 공복을 가지고 와서 신라에다 입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고구려의 고분에는 머리에 관보 쓰고 있죠. 뭐 사냥하는 사람들이랄지. 그 다음에 엉덩이까지 내려오죠. 직선으로 뭐 해서 깃 형태로 돼 있고 치마와 길이는 길고 끝단에 잔주름이 있다. 이건 저 여기 의복사하는 사람 아닙니다. 잘 몰라요. 두루마기는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고 그만큼 길고 저고리도 이렇다. 실은 주로 목이 긴 화. 이건 남아 있어요. 그 당시에 무덤에 보면은 그래서 고무신 목이 없는 고무신 형태도 같이 있었다라고 해서 의식 주가 이렇게 되었구나를 짐작하고 식생활은 일단은 철기 농기구가 공통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농업 기술이 발전했고 처음에는 조나 피, 수수 이런 거 하다가 점점 벼농사로 그래서 쌀을 비롯해서 보리라든가 조 이런 게 주식이 되었고 부식도 되었다. 근데 차이가 있다고 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고구려는 그리고 한반도의 38선 그게 참 희한한데 민족 국가의 38선을 경계로 지금의 DMZ를 경계로 볼 때 북쪽 지방은 산악지대예요. 엄청나요. 높지는 않은데 험준해요. 그렇죠? 부등산 몇 미터? 1185m. 서석대 1185m. 그래요. 꼭대기가. 근데 서울에 가면은 북한산이라고 있고 아니면은 일왕산이라고 있고 아니 북한산이나 아니면 그 동부에 있는 게 안경만 산이 있는데 그 산 이런 산들 북한산은 1000m 안 돼요. 근데 올라갈 때 보면은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무등산은 왜 무등산이냐면 없을 문자에다가 오를 등자예요. 고저가 없다 이거예요. 고저가 없어. 여러분들 꼭대기까지는 중국까지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는 맨날 안돼 요새는 산을 안 가니까 근데 능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저기 하거든요. 근데 북한산은 험해요. 굉장히 험해요. 100군데까지 가려면 살벌해요. 근데 고구려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악지대고 그러다 보니까 밭이나 농사짓기에는 평야지대가 없기 때문에 밭이나 이런 것들, 조나, 기장, 수수 그리고 주택에는 영토를 확장시키거나 아니면은 사냥. 그래서 남쪽에 있는 백제나 신라 같은 경우는 평야지대가 많기 때문에 쌀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구려는 그 단백질 보충해야 되고 먹을 거 보충해야 되죠. 그래서 사냥을 한다거나 아니면 영토를 확장하는 걸로 하죠. 송화강 유역은 엄청나게 넓은 평야입니다. 만주 지역에 있는 부여가 있었던 백제 넓은 평야가 있으니까 농사 지으려면 뭐가 제일로 쌀 농사 지으려면 제일로 필요하냐면 일단은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리 시설이 발달해요. 뭐 다루왕 6년에 백제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기록에는 나옵니다. 삼국사기에는. 그래서 제일로 유명한 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이 보이는
땅과 하늘이 맞닿아 있는 지평선이 보이는 곳이 김제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김제의 벽골제가 그냥 뭐 읍제랄지 전주의 대제, 익산의 황금제 이런 것들이 다 농사를 위한 수리시설. 신라는 초기부터 농경을 했어요. 그래서 수리시설이라든가 우경은 뭐냐면 서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이제 서로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버리콩 그리고 벼. 가야는 아예 김해 평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진흥왕 이후에는 한강 유역의 벼농사지대를 확보했죠. 가야는 두 가지가 좋습니다. 하나는 동강 하원이기 때문에 넓은 평야지대가 있어요. 김해 평야. 또 하나는 뭐냐면 철이 있었대요. 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했는데 이상하게 못 봤어요. 어쨌든 사실 세계에는 보습이라는 게 있고 뭐 이러저러한 게 있다. 대부분이 정비가 되었고 우경을 비롯한 농업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은 김해평야 때 한강 유역 아니면 아까 저기 김제 벽골제랄지 서해안의 평야지대 이런 데에서 그리고 국가는 이렇게 생산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세금이지. 국가가 뭐 조사를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인구 센서스 조사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딱 하나. 왜? 세금 걷으려고. 세금을 걷어야지 나라 살림을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경제가 나오는 거지. 내년에 큰일 났어요. 60조가 깎여버렸어요. 기업에 걷던 뭐 상속세나 이런 것들 깎아주다 보니까 60조가 부족가 돼요. 세수가. 부식으로는 채소나 과일, 뭐 단백질 먹어야 되니까 용도도 있어야 되죠. 수산물, 물고기 잡아야죠. 그래서 신라, 백제와 신라는 오고, 과일, 채소, 짐승, 물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들은 고구려에서 상추, 상치라고 했죠. 뭐 밤, 잡, 복숭아, 오약도 있었다고 합니다. 안압 3호군 뭐 여러 개가 발견되어서 1, 2, 3이 있는데 동쪽 방에 뭐가 있냐면 고기를 저장하는 창고 6호라는 게 있다라는 벽화가 그려졌답니다. 이것이 그거랍니다. 대장간 같이 아니 저기 특정 그 고기 잡는 그 같이 생겼잖아요. 여기 손 매달아 놓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꽁, 돼지, 노루, 이해도 뭐 외양간이랄지 마법간. 김해에는 회총, 조개, 그럼 동옥조에는 물고기, 뭐 그리고 수산물도 있었다. 식생활. 평민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느냐면 식생활에서 조세하고 구역을 합니다. 구역은 이제 선거가 공사한다거나 조세는 세금 납부하는 거고. 근데 자연재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셌습니다. 추위는 일찍 찾아와요. 그리고 더 추워요. 지구 온난화가 안 될 때였어요. 이때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있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랑 마찬가지입니다. IMF가 와가지고 한국 사회가 부도가 났어요. 그거는 IMF는 부도가 난 거니까 부도가 났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자인 사람들 물론 대우가 망하긴 했습니다. 아시아 자동차도 망했어요. 한국도 망했고 그렇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부자가 되지.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귀족들은 그대로 살아남아요. 그러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조세하고 구역을 하는 일반의 평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돈 빌릴 데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제일 처음에는 제2 요즘으로 칩시다. 제1 금융권으로 가요. 은행에 갔는데 은행이 돈 요즘 마음대로 빌려주나요? 안 빌려줘요. 담보 없으면 절대 안 빌려줘요. 그죠? 근데 기업들한테는 잘 빌려주네요. 그게 뭔지 이해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럼 어디로 가요? 두 번째는 제2 금융권으로 가요. 보험회사랄지 뭐 하다가 안 되면 어디로 가느냐? 제3으로 가요. 좋게 말하 제3이지 사채 써야 돼요. 그거는 삼국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자연재해에 당하죠. 국가에다 세금은 내야 되죠. 먹고는 살아야겠죠. 구역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돈 많은 사람들, 귀족들에게 가서 돈을 빌립니다. 빌릴 때야 좋지. 먹고 사니까. 당장에 호구지책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겠죠?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느냐? 귀족들의 노비가 돼요. 어느 날 그걸 보고 왕이 직접 보고 을파소를 등용을 해서 머리를 써봐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진대. 고구려의 의창, 조선시대 황복. 근데 나중에 가면 꼭 황복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환정이라고 하는데 삼정문란할 때 나오는 거. 원래 취지는 그거예요.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돈을 빌려줘요. 아니 쌀을 빌려줘요. 봄에. 근데 보릿고개 때 보릿고개를 넘어가라. 보릿고개는 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나라에서 쌀을 대신 빌려줍니다. 근데 중간에 그리고 나서 가을에 추수기에 갚으면 돼요. 싼 저리에 아니면 거의 원금에 가깝게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가면 조선 후기에 가면 그걸 지방에 있는 수령들이나 아니면 아줌들이 장난질을 치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백성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피를 뽑아먹는 게 되죠. 환정, 삼정문란할 때 나오는 그 환정이 바로 한복입니다. 원래 취지는 사회 안정망 구축, 복지의 일종이었죠. 귀족은 조세 또는 전리품을 독점을 해버립니다. 세금 걷어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일반 백성들은 초, 군, 목피예요. 풀뿌리라든가 아니면 나무 껍질을 벗겨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지. 쌀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시루와 떡도 있었다. 백결 선생이 어느 날 배가 고프니까 뭔가 좀 해달라라고 하니까는 그 검은고가 가야고 검은고로 방아타령을 쳤다라고 합니다. 벽화에 고분 벽화에 보면 안악 3호 고분 벽화에 보면 아까 6고 고기 창고가 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디딜방아 뭔지 알죠? 집 들어가지고 방아 이런 거 돌리는 거. 신문왕 때에는 왕비 집안의 예물로 장, 조선 간장, 그리고 매주 이때부터 된장이라든가 장이 담궈지고 있다는 거죠. 소금, 꿀과 기름, 조미료 등도 로 사용했다. 정월 초하루에는 찰밥으로 제사 지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 팥. 왜? 처용이 나중에 처용물을 하면서 붉은 게 귀신을 예방한다라고 해서 팥. 그 다음에 8월 대보름에는 떡과 음식. 이게 오늘날 한가위가 되죠. 추석.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좀 빨리 했나요? 근데 할 수 없어요.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해요. 저 아까 참에 불현듯 깨달았어요. 이제 신도를 좀 빨리 나가야 됩니다. 통일 제국 이거는 앞에 거니까 이건 생략. 동아시아 정세 그리고 우리에게 통일이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봤으면 하는 거. 그다음에 삼국시대 백성들 후삼국이 삼국시대와 달랐던 점은 무엇일까? 왕건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건이 궁예나 견훤 그리고 신라를 무너뜨리고 통일했던 이유는 진정으로 무엇일까? 조금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됩니다. 일단 통일 신라 시대 전라도 무진주라는 게 있었습니다. 광주에 757년도에 무주로 개칭을 했다가 15분 45현을 반환을 했답니다. 아래에 이렇게 있다. 완산주는 여기 전주 오늘날 미라답정 무진주 한원에 설치를 했다가 배금당 이런 것들 부서당 신정할 때 부서당 등의 군대 지방군이죠. 여갑당이나 법당에 편성된 군인들이 충당되었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중앙하고 지방의 차별이 엄격하게 존재했어요. 원래 그 신라의 중대 왕들이 이렇게 특히나 이제 문무왕이 경위로 다 통합을 시켰는데 그게 가능했냐는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지방관은 중앙에서 임명을 합니다. 18년 9월 그대로 정의했습니다. 할 수 없어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삼국시대의 민. 첫째는 뭐냐면 생산력 발전하고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동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락의 민. 처음에는 개별적으로 각자 이렇게 부족마다 민이 나누어져 살아 있었다라고 한다. 전쟁의 과정에서 중앙 집권 체제가 확립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중앙의 편제, 국가의 편제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음락의 민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율령이라는 법적, 제도적 시험에 나왔던 고대 국가가 되면서 공민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하느냐? 공조세를 납부. 첫째 세금 납부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 성곽수리라든지 공적인 공사에 여격이라고 합니다. 그걸 그래서 삼국시대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사람하고 땅 그리고 공납에서 공납이라고 하는 건 어떤 부족을 한꺼번에 놓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어떤 부족 A라는 부족이 있으면 A라는 부족에 얼마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점점 사람의 인구수가 늘어나게 되고 세금을 부과해야 될 대상이 늘어나고 중앙 집권화는 강화가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개별 호구에 대한 한 가구에 대한 사람에 대한 세금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고구려는 뭐냐면 인구수예요. 사람 개별 머리에 따라서 나누게 돼요. 배 5kg하고 곡식 15점. 15세 이상의 남성은 뭘 하느냐? 뭘 했겠어요? 고구려가 15살 이상이면 이 사람들은 뭘 했을까? 청소년. 아니 요즘의 기준으로 보지 맙시다. 왜냐하면 요즘의 기준으로는 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5살이면 아직 학교 다니고 그럴 때인데 그 당시 같으면은 연령대가 엄청 낮아요. 환갑 넘기가 힘들어요. 그럼 15살이면 뭘 했을까? 첫째는 세금을 납부했을 거고 둘째는 군대에 도움되죠. 백제는 배, 견사, 3대 등으로 세금 부과합니다. 통형에 따라서 일정하게 차별을 둡니다. 이게 바로 연분 구분법이나 뭐 이런 것들로 나누어지겠죠. 세종대왕이 했던 거. 신라는 군역이 있고 요역이 있어요. 군역이라고 하는 거 군대에 가서 몸으로 때우는 거. 아니 군대에 가서 군인이 되는 거고 요역은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궁궐이나 성곽이나 이런 데 보면 설신여하고 가실 이야기 제가 아까 지난번 시간에 설명을 했었는데 설신여의 아버지가 헐아버지고 아버지 모시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영장이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가실은 총각이 와가지고 자기가 대신 아버지 대신 갔다 올 테니까 나하고 결혼해 달라. 좋다 땡큐 했는데 원래 예정은 3년이었는데 플러스 알파가 돼요. 그래서 10년이 되거든요. 10년 뒤에 와요. 그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요. 농업은 장려해야죠. 그래야지 국가의 세수익이라든가 뭐 실시했다고는 해요. 대표적인 정책이 무엇이냐면 침대법이에요. 올해 침대법인데 과연 이게 얼마나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배층들은 우경하고 이걸 통해서 계속 생산력이 발전하고 세금을 많이 걷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귀족들은 그냥 사는데 큰 지장이 없고 오히려 부를 독점하게 되죠. 굶주린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식들 노비로 팔아요. 아니면 본인들이 팔던가. 그래서 그들을 저기하기 위해서 진대법을 축성은 대표적인 경우가 고구려의 천리장성이죠. 당나라에 맞서가지고 부여에서부터 비사선까지 국경선을 쫙 천리로 연결합니다. 신라에는 3년 산성. 왜 3년 산성이냐? 3년 동안 쌓았어. 성. 여기가 어디냐면 충북 보은의 오정산이라는 곳이에요. 티에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산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의 등산을 이용해서 최소 노동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은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한강 유역이에요. 남한강. 그래서 이 남한강 유역이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군사적 묘지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쌓았습니다. 노약자나 부역자도 조세 의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교육은 어찌 됐느냐? 고구려면 태양하고 경당, 제가 소수방패 걸 다시 등록했죠. 백제는 뚜렷한 기호가 없습니다. 근데 중국 사사의 주서라는 주나라의 역사책에 백제전이 따로 편성될 정도로 저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백제는 습속은 서사, 그러니까 책하고 역사를 좋아한대요. 요즘 잘 모르겠어. 서사를 사랑하고 그 가운데 뛰어난 자는 글을 지을 줄 알고 여기에서 보면은 백제도 어느 정도 유교적인 서양을 갖췄구나. 그리고 실제로도 유교 경전을 교육을 시키고 지방에 유교 경전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을 보내기도 합니다.
신라는 화랑도, 그 이전에는 풍월도, 풍주도, 곡선 등으로 원화 뭐 등등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고궁함께 화랑도로 정비가 되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대표 화랑, 진골 귀족의 아들인 화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떠받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승리라. 온광법사가 세속록이 만들었듯이 승려들이 따라다니면서 아 그건 돼요? 안 돼요. 도덕적 가치관, 기준, 규범들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뭐 남도자는 무리도자예요. 그래서 화랑을 따라다니는 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대표 화랑이 있고 이 사람들이 떼거지로 다니면서 3년 동안 수련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불교 경전도 공부를 할 거고 유교도 공부를 할 거고 충효 이데올로기도 공부를 할 거고 대체로는 구술 수련도 함께 하고 통일 이후에는 신문학 2년도가 되면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국악을 설치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문묘예요. 문묘. 우리나라의 서원에 가면은 아니면 서울의 성균관에 가면은 뭐가 있느냐면 문묘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묘자는 무덤 묘자예요. 원래는. 근데 문묘라고 할 때 앞에 글 문자를 써버리는 순간에 뭐가 되느냐면 공자, 맹자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조선시대가 문치의 나라이고 특히나 성리학이 중요시됩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무엇가 나오게 되느냐면 성균관에 있는 문묘에 누구를 제사를 지내느냐. 공자, 맹자 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지내겠죠. 그거는 원래부터 중국이나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근데 조선에서는 누가 지내져야 되느냐? 일단은 태계 이황이야, 그죠? 태계 이황 들어가겠죠. 문묘 종사에 율곡이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랬어요. 그 정도까지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복잡해집니다. 누구를 넣고 빼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보면은 남명조식이 있습니다. 태계 이황하고 맞먹는 유학자예요. 엄청나게. 태계 이황은 벼슬을 해가지고 대사성에까지 이르고 실제로 그의 제자들은 전부 벼슬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남명조식은 경남 산청에서 안 나가 세상에 밖으로 안 나가요. 나중에 광해군 때 정의근홍이 가가지고 자기 스승을 밀어붙입니다. 결국 나중에 인조 반정 이후에 남명조식은 다시 문묘에서 빼지게 됩니다. 그와 같이 명칭이 변경됩니다. 국학에서 태학감으로 그리고 다시 국학으로. 변경은 그냥 이름 바꾸는 게 아니라 왕과 진골 귀족과 관련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 힘 세냐에 따라서 국학은 자기 신하는 자기가 뽑겠다라는 원칙에서 뽑은 거고 태학감은 약간 다른 의미가 경도왕 때 되면은 굉장히 진골 귀족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는 조치들 합니다. 노국을 부활시킨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 독서 상품과는 이거는 사실은 신라에 맞지 않는 제도예요. 왜냐하면 신라라고 하는 나라는 기본적인 구조는 신분 구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신분제 골품제죠. 진골까지는 살만해요. 육두품부터는 노력은 가상한데 재주는 뛰어난데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근데 그걸 깨트리는 게 바로 이 독서 상품과예요. 원성왕 4년도에 했는데 졸업 시험도 하고 인재 등용 방식이에요. 아 독서를 책을 읽어가지고 그 중에 상중하로 나누어서 발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왜냐하면은 신분제라고 하는 건 나하면서부터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건데 사실은 과거제나 아니면 이런 독서 상품과나 하는 시험은 개인의 능력에 우선하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견당 유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당나라로 파견을 한 유학생입니다. 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 가냐면 신라에서 먹고 사는데 편할 때 굳이 외국 가겠어요? 안 가지? 요즘 안 그러더라고요. 그냥 주로 뭐냐면 몰락한 진골 귀족들 또는 육두품이에요. 근데 대개가 누구냐면 육두품 출신이 많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이 육두품 출신들이 길을 달리합니다. 최치원은 해인사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거의 반승려처럼 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채연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뭐 후거구려나 아니면은 후백제 결합을 해가지고
신라를 없는데 앞장을 섭니다. 이데올로기가. 아, 이제 거기까지 그 견담 유학생의 성공과 실패는 좀 같이 육도품의 성공을. 그래서 태양은 주로 고구려의 수도, 국내성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는 저기 평양으로 옮겼겠죠. 유교 경전과가 있고 기술학, 그다음에 역사도 서술을 합니다. 서술을 했어요. 전해지진 않아요. 고구려에 이런 역사책이 있었다는 게 삼국사기가 지어지는 고려 윤종 때까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전해진 게 없어요. 지방에 있는 게 경당이고 수도에 있는 게 태양이다 나오고 되고 똑같아요. 하나가 무엇을 습득합니다. 이 교육을 하는데 뭐냐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신라의 화랑도하고 똑같은 교육 커리큘럼이에요. 비슷했을 겁니다. 습성은 뭐냐면 이건 중국의 구당서,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만든 책에 역사책에 나오는 건데 고구려라는 이 나라의 습속은 기본적으로 서적을 책을 무지하게 좋아하고 보잘것없는 집에 이르기까지 각기 거리마다 큰 집을 짓고 이를 경당이라고 하는데 아직 혼인하지 않은 자제는 이곳에서 밤낮으로 책 읽죠, 독서하고 활속 익힌다. 이거는 화랑도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죠? 화랑도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승려도 들어가고 무리지어서 이 산수가 이 산천을 놀러 다니면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냥 경당을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했던 거죠. 결국은 이러한 태학이랄지 아니면 경당이랄지 이런 곳에서 배출된 민재들이 마찬가지로 을지문덕도 태학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출신들이 수당의 100만 대군을 무찌르고 당의 10만 대군을 격파를 해버립니다. 유리왕의 황조가 을지문덕의 오원절구 광개토 대왕비 중원 고구려비 유리왕의 황조가만 안 설명 안 했군요. 황조가는 치하고 화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두 번째 왕, 그러니까 유리왕은 저기 그 고구려의 그 저기 시조였던 주몽이 아들, 발에서 왔던 아들인데 치하고 화이가 있는데 치는 이쪽 사람이고 화이인가 치인가 둘 중에 한 명은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했는데 잠시 왕이 어디 가서 일 보고 오는 순간에 둘이 쌈박질 하다가 국내 출신의 문과가 중국 출신에게 너는 이곳 사람도 아니면서 중국 사람인 주제에 뭘 했다가 도망가 버립니다. 친정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자 유리왕이 쫓아갔다가 안 돌아오는 거 보고 혼자 나무 아래에서 꾀꼬리, 황조가 이제 누르 황자에다가 세 조자거든요. 그래서 꾀꼬리를 말하는 건데 꾀꼬리 보면서 읊은 시조 한시가 바로 이 황조가입니다. 편편 황조 해가지고 꾀꼬리가 이제 날개를 하고 하는데 자웅이 그래서 뭐 암수가 서로 즐겁게 논의는데 외로울사 위대모 누가 함께 돌아갈까라는 그런 내용. 오원절구시예요. 을지문덕 장군의 오원절구시는 시합니다. 백제는 오경 박사, 지방에다 오경 박사를 두고 벼슬을 두고 지방에도 파견합니다. 유교 경전을 사서 삼경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다 플러스한 거 그렇게 됐고 의학사, 역박사는 유교 경전하고 기술학, 역박사는 뭐냐면 달력이에요. 달력, 쉽게 말하면 그게 교육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전해집니다. 또 어떤 내용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고 사택 지적비는 부여에서 발견됐고 지금은 부여 박물관에 있습니다. 사택 가문은 부여 시기에 제일 그 백제의 상자편 가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를 먹고 사택 지적이라는 성씨가 사택이에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래가지고 지적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거의 말년입니다. 대자편까지 상자편 끝나고 집에 내려가지고 은퇴해서 있으면서 이 그 비석을 세운 거예요. 101cm, 두께는 38, 29. 그러니까 요만하다는 소리죠. 요만한데 여기에 보면은 당나라에서 유행했던 구양순체 무지하게 잘 썼어요. 굉장히 잘 썼습니다. 집체에다가 내용은 무엇이냐면 노장. 중국의 도교 사상에 나오는 노장. 그래서
늙을 때쯤 되니까 이 양반이 이제 늙을 거 다 누렸잖아요. 권력 다 가졌죠. 왕보다 더센 권한을 갖고 있는 어쩌면 왕비의 강림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쓰면서 노장 사상을 가지고 별거 없더라.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어차피 사람은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신라의 임신서기는 보물 1411호로 1934년도에 발견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화랑도 두 명이 친구 두 명이 앞으로 3년 동안 열심히 임신년에 열심히 앞으로 공부하고 무술도 수련을 해서 나라의 인재가 되겠다라는 일종의 자기 맹세예요. 그 다음에 진흥왕 순수비에 나오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영토를 확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게 원전이 어디냐면 원출전이 중국 유교의 경전인 서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북한에서 태학으로 개칭도 했고 그다음에 노노효경 등의 유교 경전 그다음에 이해를 했고 근데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신라라는 사회는 기본적으로 신라는 벌품제라는 이 신분제하고 안 맞아요. 벌품제는 징벌, 성월이 없어졌다시피 했으니까 징벌 귀족을 위한 신분제이지 나머지 육두품을 이해하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근데 독서 상품과나 아니면 이 국학이나 이런 것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능력을 중시하겠다라고 취지는 좋은데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신라는 망할 때까지 벌품제가 유지됩니다. 발해에는 이 태학이나 국학과 같은 주장함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귀족들의 자제를 모아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주로 유교 경전을 교육시켰다고 합니다. 역사 서술은 국가가 역사를 서술한다라고 할 때는 언제가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 번씩 물어보면 좀 답변도 해주고 그렇지. 언제 갈까요? 그냥 해봐요. 답은 제가 아니까 이 밑에 보면은 자 봅시다. 고구려는 영양왕 때고 백제는 근초왕 때고 신라는 진흥왕 때예요. 대부분 언제예요? 네? 최전성기입니다. 역사를 서술할 때는 최전성기.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렇게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근본적인 뿌리를 찾기 위한 목적이죠.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양왕 때 이제 신집이에요. 왜 신집이냐면 앞에 유기가 있었는데 이 유기가 너무 낡은 역사책이다 해가지고 이민국이라는 사람이 신집이라는 5권의 책을 냈답니다. 전하지는 않습니다. 유기된 신집들. 근초고왕 때 공이라는 사람이 서기를 썼는데 안 전해져요. 신라는 거칠부는 신라 진흥왕을 따라다니면서 영토 확장에 엄청나게 공을 세웠어요. 명대신이에요. 명대신, 진골이기도 하고 국사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문의 화랑색이나 고승전이나 한상기는 통일신라 이후에 김대문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고 화랑색이는 말 그대로 화랑이 통일의 주역이었기 때문에 쓴 거고 고승전은 이름난 승려 그리고 한상기는 지방지 한산이라는 지역에 대한 서술입니다. 유학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몰려있냐면 육도품들이 몰려있어요. 중국에 아까 유학하는 게 육도품들이 많이 가거나 몰랐던 귀족들이 간다 했죠. 강수라는 사람은 외교문서를 잘 썼어요. 외교문서가 규격화된 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외교문서를 잘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설총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는 우리 역사의 최고의 고승이에요. 우리 역사에서 최고의 고승은 누굴까? 승려. 가장 이름난 승려. 스님. 불교하면 이 양반이 최고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학자로서 최고의 인물은 누구일까? 그냥 학자로서 한국사에서 그래요. 세계 2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성리학자로서는 최고의 유학자일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역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학자 누구일까? 뭐 우리나라는 불교를 빼버리면, 불교를 지워버리면 우리 역사는 상당히 힘들어져요. 왜냐하면은 고려 때까지, 그리고 뭐 조선이 숭유 억굴 정책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이 없어지고 승려들이 없어진 건 아니죠. 국난을 닥쳤을 때 승병을 동원했던 사람들도 저기죠, 서산대사하고 사명대사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불교를 지워버리면 우리나라 문화재의 한 7, 80%는 없어져요. 진짜. 근데 최고의 모습은 누구냐면 원효예요. 원효. 그 의상대사하고 같이 갔다가 한 사람은 도당 유학생이 되고 또 한 유학승이 되고, 한 사람은 그냥 남아서 여기서 땡처처럼 사는데, 근데 실제로는 아니고 굉장히 뛰어난 학승이자 고승입니다. 아버지가 원효대사고 엄마는 누구냐면 태종 무열왕의 딸인 요섭공주예요. 혼자 돼 있는 요섭공주고, 우리 대사님께서 어느 날 노래를 지어가지고 부르고 다녔습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누가 나에게 하늘을 바칠 기둥을 세울 도끼자로 빌려준대요. 아무도 그 의미를 몰랐는데 태종 무열왕이 그 노래를 가사를 듣고 우리 스님이 장가가 하고 싶으신가 보다. 마침 과부로 혼자 있는 자기 딸 방에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게 바로 설총입니다. 아버지가 원효대사죠. 외할아버지가 무열왕이죠. 얼마나 머리가 좋겠어요. 그래서 첫째는 유교 경전에 터득을 했고, 이분 문자는 뭐냐면 음차를 하는 거예요. 한문은 표의 문자예요. 뜻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한 글자가 달라지면 쫙 달라져요. 한문은, 한글은 표음문자예요. 그죠? 음으로 단어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두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자를 가져왔대. 거기에서 그냥 음만 차용해 옵니다. 그걸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설총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화엄계는 자기 직속 상관한테 꽃 중에 제일로 위대한 꽃이 무엇인가 했더니 활비꽃, 비꽃은 겁니다. 비꽃은. 그 다음에 채치원은 빈곤과에서 하고, 토황소 경우는 뭐냐면 당나라 현종 때 현종이 양귀비에 빠져가지고 나라를 박살내고 있을 때 지방에서 누가 나오냐면 황소의 난이 나와요. 그때 당의 관료였던 채치원이 토황소 경문 글을 써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황소를 토벌하자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됐답니다. 그리고 신라로 돌아와서 진성여왕 때 시무, 그러니까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10가지를 조건을 건의했는데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육급국인데. 그래서 안 되니까 그냥 절로 들어가 버립니다. 삼채가 있었어요. 신라에 삼채. 성은 최시호, 이름이 다른데 최치원과 최승우와 최언이가 있습니다. 최치원은 시무 개혁안을 시급히 개선해야 될 것을 건의한 다음에 바로 절로 들어가 버렸지만, 최승우는 견훤의 책사가 됩니다. 최언이는 왕건의 책사가 돼요. 결국은 통일 신라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을 선 사람들이 이 일급분들입니다. 쉬었다 할까요?